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42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네, 정박입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점점 저희 뒤가 바뀌어가는 거를 매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 확실히 지난주보다는 뭔가 그래도 그럴듯하네요. 네. 그럴 듯? 이게 그럴듯. 얼마짜리인지는 알아? 그 정도예요? 지금 이게 네. 여러분이 펀딩에 참여해 주셔서 먼저 선수금 좀 땡겨가면서 열심히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네. 작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마음입니다. 네, 그 마음들이 잘 모여서 저희 스튜디오가 지금 완성이 돼가고 있고요.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아질 겁니다. 오토바이 소리도 더 안 들릴 거고요. 여러분께 모기도 안 보일 거고요. 그건 뭐 겨울 되니까 그런 거고요. 더 예쁜 모습, 네. 더 책 컨텐츠랑 잘 어울리는 그런 스튜디오를 완벽하게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감사한 마음이 있는 한편에 네. 또 약간 화난 마음도 좀 있어서 뭐가요? 저번 시간에 인간의 네. 흑역사 저희가 소개해드렸잖아요. 저 그 발음 때문에 저도 그래서 찾아봤잖아요. 왜냐면 정영진 씨가 네. 흑역사라고 제가 흑역사라고 했고 그랬고. 제가 흑역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어? 저도 왜냐면 그래도 나름 그렇죠. 방송인 출신이니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정영진 씨가 맞습니다, 여러분. 네. 흑역사가 맞고 하지만 이 흑역사가 뭐 이게 완전 틀린, 사전에 등록된 그러니까 공식적인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발음도 상관은 없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흑역사가 맞다. 왜 흑역사가 맞을까? 색연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도 딱 그거 봤는데 네. 색연필 같은 거 봤구나. 색연필 아니잖아요. 색연필이잖아요. 어렸을 때 색연필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었어.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오해는 좀 풀고 가고요. 네, 하지만 뭐 그런 지적조차도 저는 너무 고맙습니다. 되게 네. 쿨하지 못하다 근데. 이렇게 꽁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뭐 그런 작은 지적 하나에 오프닝부터 그런 얘기를 해서 지금 2분을 잡아먹습니까? 죄송합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 본격적인 책 소개에 앞서서 네. 또 좋은 책 한 권 더 소개를 해드려야죠. 네. 예. 이 책은 다른 때보다 더 좀 의미가 있는 게 이 작가 심하진 씨가 쓴 짧은 소설집인데 네. 심하진 씨가 우리 일당백의 아주 열혈 팬이시랍니다. 근데 이분이 엄청 대단하신 분이라면서요. 심하진 씨? 네. 일당백 팬인데 뭐가 대단해요? 아니 이분 그래서 저는 경력을 보니까 막 경력이 상도 받으시고 무슨 상 받았습니까? 동아일보 신춘문예 그 동아부문에 상도 받으시고 예전에 뭐 보니까 21세기 문학이죠. 네. 거기에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문단에 등단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심하진님 뭐 일단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런 경력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글을 제가 보고 참 감탄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무관심 연습이라는 책에는 네. 뭐 여러 짧은 한 5페이지에서 뭐 한 10페이지 안쪽에 짧은 뭐 소설 혹은 뭐 거의 에세이 같은 느낌의 네. 소설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어요. 네. 남편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침대에 누워 드르렁드르렁 코 골고 자요. 네. 근데 좀 있다 보니 갑자기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온 거예요. 네. 이 밤중에 왜 오셨나? 아내 입장에서 좀 이상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와서 뭐 이런저런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좀 불편한데 그냥 또 침대까지 들어오셔서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아휴, 뭐 이렇게 알겠다 뭐 이러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 남편의 뭐 은사도 오고 남편의 친구도 오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씩 다 오는 거예요 그 집에. 참 무례하기도 하고 네. 현실에서 잘 있기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이 남편의 전 여자친구까지 오거든요. 이건 뭐 막장 드라마인가 싶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제목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 한 사람이라는 게 어찌 보면 그 한 사람 나는 이 사람만 보고 있지만 이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 뭐 시할아버지, 시아버지 혹은 뭐 시어머니, 시할머니 등부터 시작되고 이 사람의 인격 형성되는 데는 뭐 고등학교 친구들 네. 또 지금 현재 뭐 살아가는 어떤 회사 동료들 혹은 심지어는 전 여자친구까지도 영향을 줘서 만들었던 게 지금 현재 내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제가 한번 잠깐 좀 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남편이 좋대요, 싫대요? 그래서 이제 이혼 준비한다고 네. 그 서초동 간다로 아마 끝을 냈었나? 네. 네. 그건 아니고. 근데 되게 와닿기는 하네요. 뭐 그래요? 너무 당연한 세상의 진리인데 우리가 사실 그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 장석주 시인의 시도 있죠. 네. 한 알의 붉은 대추에 그 벼락 번개도 들어 있고 아. 비도 들어 있고 그러니까 한 알의 대추가 있기까지 온 네. 대자연이 필요하듯이 네. 그리고 뭐 말 그대로 그게 조금 나아가면 화엄경의 사상이죠. 네. 한 알의 어떤 씨앗에 전 우주가 들어 있다. 결국 그 어떤 화엄경의 사상하고도 연결되고 다 좀 넓게 보자면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을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내 이불 뭐 베개도 다 동이 났고 방 안에 사람들로 가득했는데 그들은 병렬 혹은 직렬로 연결된 꼬마 전구들처럼 가로로 혹은 세로로 이어지다가 나중에는 정글에 넝쿨처럼 아무렇게나 얽혔다. 갑자기 발음에 신경 쓰이게 되네요. 누군가는 복잡한 삶의 맥락을 고의적으로 단순하게 만들려는 듯 꼭대기로 기어오르기도 했다. 나는 더미 아래 깔린 남편이 숨이나 제대로 쉬고 있을지 걱정스러웠다. 이제 쪼그려 앉을 수도 없게 된 나는 내가 아는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사람들의 더미를 조금 헤집어 보았다. 남편의 얼굴이 보일 듯 말 듯 했다. 이렇게 이제 끝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 남편의 얼굴이 어렴풋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 남편의 얼굴이 또 보일 수도 있겠죠. 그 남편이라는 존재 자체가 어쩔 때는 정말 가까운 존재처럼 느껴지다가도 네. 어쩔 땐 또 되게 한없이 먼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왜 정말 그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님이라는 글자,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는 것처럼 네네. 그게 저는 되게 와닿거든요. 지금 읽어주신 이 부분이. 바로 그 비슷한 내용이 네. 여기 또 도끼는 도끼다라는 짧은 글에 나오거든요. 네. X is X. 네, 나는 도끼 부인과 결혼했다 이런 영화도 있었는데 그 야한 영화 아니에요? 이게 좀 일종의 호러 영화인 줄 알았는데 좀 코미디 이런 블랙 영화인데 코미디 뭐 이런 거였죠? 완전 블랙 코미디는 아니고 그 마이크 마이어스 네. 그 슈렉? 오스틴 파워 네, 오스틴 파워. 에 나왔던 그 주인공인데 음.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하려는 여자가 알고 보니 남편을 3명이나 죽인 무시무시한 살인마였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뭐 이렇게 끝나는 건데 사실 이게 도끼는 도끼다 딱 제목만 보니까 네.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이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산 지 15년째였다. 이러니까 뭔가 이게 그런 권태롭지 권태로워. 15년이면 이미 진짜 권태가 막 몇 번을 휘몰아치는 시간 그래요? 아닙니까? 15년이면? 뭐 경험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바로 두 네. 사람은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 그 바로 두 번째 문장이거든요. 그렇지. 권태로우니까 더 이상 다툴 필요도 없다. 근데 왜냐면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는 남편이 어떤 식당을 가면 안심 스테이크를 부인 거를 다 자기가 가지고 와가지고 다 먹기 좋게 보기 좋게 잘라가 딱 주고 네. 그다음 또 남편이 정말 자상하단 말이죠. 일주일에 아이들을 학원 다 보내주고 데려오고 이런 거 다 하고 또 남편이 뭐 장을 볼 때도 다 일일이 야 요거는 유통기한이 이렇고 요거는 유기농 성분이 들어가고 요거는 1+1이고 다 따져보고 너무 자상해. 예 그래서 부인 입장에서 어느 날 남편과 사올 일이 없잖아요 더 이상 그래서 네. 인조로 만든 꽃 조화를 산단 말이죠. 네. 뭐 누가요? 부인이요? 부인이 네. 하여튼 조화를 사가지고 이 조화라는 건 뭡니까? 향기도 없고 생명력도 없잖아요. 이 꽃을 하여튼 산단 말이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남편은 설거지도 잘하고 또 뭐 정말 보통 우리가 설거지 하다 보면 제 같은 경우도 하다 보면 한 번씩 이게 좀 실수하고 그릇을 깨먹기도 하고 하는데 이 남편은 그런 경우도 없어요. 정말 솜씨있게 설거지를 뽀드득뽀드득 잘하거든요. 네. 완벽한 남편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을 미워할 이유가 없는데 어느 날 아내가 철물점에 들러가지고 날이 정말 퍼렇게 잘 쓴 손도끼를 하나 또 산단 말이죠. 네. 아내가요? 네, 아내가 정말 감사하고 이를 노릇인데 네. 어느 날 남편은 더 이상 이제 빈틈 없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손해도 안 보게 되고 계획도 세우지 못하게 되고 전략도 할 수 없게 됐어요. 남편이. 남편이 무슨 왜? 말이에요? 네. 죽었으니까. 왜? 부인이 그 손도끼에다가 그 조화를 매단 다음에 남편을 이제 죽인 걸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형사가 물어보죠. 왜 남편을 죽였나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말하죠. 도끼에 꽃을 달면 도끼가 아닌가요? 도끼에 꽃을 달면 도끼가 아닌가요?
도끼는 도끼다 이 제목이 그렇거든요. 꽃도끼지 그럼. 결국은 네. 남편의 그런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부인을 어떻게 보면 부인의 가슴이나 부인의 일상에는 그 도끼질로 다가온 거 아닌가. 자기의 생명력을 깎아버리는 우리가 나무를 도끼질하면 나무는 살 수가 없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 부인의 생명력, 부인이라는 나무를 남편은 잘 가지를 치고 잘 다듬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것들이 부인에게는 도끼질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아니 뭐 어떡하라는 얘기야. 아니, 근데 이거는 저 너무 와닿아요. 이분이랑 만나서 대화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뭐가 와닿아.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뭐냐면은 네. 남자들이 여자한테 막 완벽하게 잘한다고 하는 것들이 네. 사실은 여자한테 마음에 안 들거든요. 속으로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하지만? 근데 어차피 뭐래도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이런 식이면 네. 안 하면 좋아요 우리는. 네. 우리라고 하면 좀 그렇고. 안 하면 안 해도 욕 먹고 하면 하는 대로 욕 먹어요. 아니, 그게 뭐 삶의 조건이죠. 네. 우리 실존의 조건이 바로 그렇게 해도 네. 욕 먹고 안 해도 욕 먹으니까 네. 뭐 바로 그런 점에서 이런 짧은 소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시킨다는 자체가 상당한 이야기의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공감은 한다는 거죠 우리. 근데 되게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남자 독자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심하진님의 짧은 소설을 지금 그렇습니까? 잠깐 읽고 듣고 나서 드는 생각이 화차도 좀 생각나고 한강의 채식주의잖아. 약간 좀 그런 류의 좀 섬뜩하면서도 묘한 분위기를 주지만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굉장히 공감이 되는. 지금 말씀하니까 결국 폭력의 문제라는 게 네. 반드시 그 어떤 물리적인 게 폭력이 아니라 그 자상하다는 것의 이름으로 가해지는 통제랄까? 맞아요. 어떤 우리 그런 남들 것들도. 그래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는 나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자상하다고 네. 이렇게 해주는 게 나는 원하지 않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원해서 하는 행동이지 나를 위한 행동이 아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좀 종종 있어요. 최근에 근데 정말 화가 난 일이 있었는데 제가 남편이랑 싸운 일화를 잠깐 들려드리면 주말에 남편이 애를 이제 데리고 나가겠다고 저한테 저녁 7시까지 쉬라는 거예요. 자기가 저녁 먹고 7시에 들어오겠대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막 청소도 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한 5시쯤에 이제 좀 쉬어야겠다 하고 누워가지고 막 TV를 한참 재밌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5시에 7시에 온다던 남편이 5시에 떡볶이를 사들고 집에 아유 반가워라.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좋아. 사랑하는 남편이 이렇게 그러면서 저한테 했던 말이 너 배고플까 봐 떡볶이를 사왔다는 거예요. 너랑 와, 같이 먹으려고. 감동이다. 이게 뭐가 감동이냐? 난 7시까지 혼자 있고 싶었는데. 혼자 있고 싶은 결혼을 왜 했어? 그러니까 저만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네. 서로 안 맞는 거라는 거죠. 우리 남편은 나를 생각해서 자상하게 해주고 싶어서 자상한 남편의 모습이 되고 싶어서 나를 위해 떡볶이를 사왔다고 하지만 그건 부인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거든요. 그럼 본인이 원하는 바였을 뿐. 그렇죠. 본인이 그러니까 아내한테 잘해준다고 본인이 뭐 좋아서 했던 일인지 몰라도 아내한테는 전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딱 이 상황에 들어맞는 도끼는 7시에 온다고 그랬는데 한 밤 9시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럼 너무 좋죠. 너무 좋아? 네, 그러면 너무 좋죠. 네. 밤새 안 들어와. 밤새 안 들어와? 그거는 좀. 자, 남편분들 아시겠죠? 네, 밤 9시쯤 딱 들어오시면 애가 자고 나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일상의 아주 작은 네. 우리 지나치기 쉬운 것들을 잘 끄집어내는 이런 소소한 재미와 생각할 거리가 있는 무관심 연습이라는 심하진 우리 애청자의 네. 소설. 우리 애청자분이시니까 더 좀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무관심 연습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당백 42번째 책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책입니까? 네, 오늘은 미래학 관련해 가지고 책을 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미래학이요. 네,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고 어디로 갈 것인가. 뭐 갈수록 요즘 이 21세기 시대가 저출산 고령화라든지 그리고 뭐 핵 문제라든지 테러 문제라든지 빈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잖아요. 네. 과연 인류는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또 위기의식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네. 자 이럴 때 과연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는지 한번 정말 그리고 이 역사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오늘 가져온 책은 로렌스 토브라는 미국 출신의 미래학자가 지은 세 가지 원리. 세 가지 원리. 네. 세 가지 원리.
보통 미래학자 책이 이제 유명한 게 많잖아요. 그렇죠. 뭐가 있어요? 뭐 엘빈 토플러. 제3의 물결. 오. 예. 하여튼 뭐 등등해서 네. 유명한 책들이 몇 개 있었는데 음. 세 가지 원리는 조금 생소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책의 초판 경우는 한 1995년에 이게 구상이 되었고 네. 일본에서 한 2002년, 2005년에 책이 나왔고 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책이 소개된 건 2010년 이렇게 소개됐거든요. 근데 이 책이 지금은 절판 상태예요. 구하기가 좀 힘든데 왜요? 네. 인기가 없었나? 뭐 그렇다고 봐야겠죠. 근데 사실 이 책의 내용은 지금 시점에서 살펴보면 아주 경청할 내용이 많다. 특히나 뭐 이 저자 같은 경우라 로렌스 토브가 네. 실제로 1975년쯤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이후에 세계 역사의 방향들을 좀 많이 예측을 했는데 네. 뭐 대표적으로 소련의 해체라든지 어. 이런 것들은 아주 잘 맞아 떨어졌죠. 75년에 예측을 네, 했어요? 네, 소련은 해체되어 갈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뭐 이게 실제로 한 90년대 해체는 됐잖아요. 해체는 92년부터 91년에 이제 그 결국은 소련이 네. 해체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 다 해체가 된 거죠. 예측이 요거 말고 또 맞춘 거 또 있습니까? 뭐 맞춘 건 많은데 네. 그 이 양반을 뭐 하나씩 이제 풀어가기로 하고요. 네. 그 이 양반이 그 맞춘 게 뭐 우리가 그 맞춘 거야 뭐 연서도 많지 않습니까? 노스트라다무스 이런 것도 네네. 많으니까 그거보다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은 어떤 일종의 방법론을 가지고 왔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방법론이라는 게 근데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현상을 통해 가지고 이 현상에서 패턴을 찾아내면 네. 과거의 어떤 이런 것들 속에서 패턴을 찾아내면 미래에도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기만의 그 그렇죠. 예측 모델 같은 게 그렇죠,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근데 그거는 과거도 미래도 과거와 똑같은 패턴대로 움직일 거라는 게 가정된 상태에서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오 예리했지. 엄청 예리했지. 그게 그러니까 자연 현상에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자연 현상에서 거기는 이제 보통 시간관이 배제되어 있잖아요. 네. 시간적 프로세스가 배제되어 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기본적으로 시간과 공간과 그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에서 이 사람이 보는 관통하는 뭔가가 있어야겠죠. 그 모델링을 가지고 나온 거죠. 네네. 그 모델링이 이제 결국 방법론이 되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의문들을 풀어줄 수가 있죠. 네. 근데 뭐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화산이 터졌지만 연기가 안 날 수도 있지. 과거에는 계속 연기가 났지만 네. 이번 화산은 연기가 안 날 수도 있잖아. 네네네. 하지만 연기가 날 거라는 건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잖아요. 네. 연기가 나고 나면 그 먼지들이 땅에 떨어져서 땅에 저 산의 규모를 보니까 한 20cm는 쌓일 것 같아 라고 예측할 수 있지만 한 30cm 쌓일 수도 있고 10cm밖에 안 쌓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 산의 규모 뭐 폭발량 뭐 이런 걸 보고 대충 20cm 예측한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의 수많은 데이터들을 뭐 예를 들어 내가 모델링을 해갖고 네. 뭐 그렇게 예측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예와 뭐 동일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팩트가 있고 거기에 의거해서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고 그 논리가 어느 정도 맞는 논리라면 네. 뭐 우린 충분히 그 얘기를 좀 들어볼 만한 이유는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상황이나 흐름은 계속 바뀌는데 제 비유 칭찬하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별로였나 봐 그 비유가. 별로였나 보다. 썩 와닿지 않는 비유였어. 딱 맞아 떨어지는 비유가 아니었던 거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완곡한 표현입니다. 저게 바로 정박님의.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맞는 말씀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네. 시간은 변하니까 항상 모든 상황은 그죠? 똑같을 우리 수는 없잖아요. 똑같은 강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근데 우리가 변하지 않는 조건이 있다 이거죠. 변하지 않는 인간의 조건, 기본 조건은 어떤 시대, 어떤 장소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이제 로렌스 토브는 가지고 왔다는 거죠. 잠깐만 어떤 시대, 어떤 장소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조건. 그냥 뭐 인간은 태어났다 죽는다 이런 걸 맞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태어났다 오. 죽는다? 그렇죠. 바로 그 연령 모델, 네. 에이지 모델이라고 하죠. 인간은 네. 태어나면 성장을 해서 결국 노화를 겪고 죽게 된다. 네. 이것은 절대로 불가역적인 거죠. 다시 젊어지는 경우는 없잖아요. 벤저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가지만 네. 현실에서 그런 사람은 없죠. 네, 네. 그러니까 이 모델 하나, 또 하나는 뭡니까? 뭐가 우리는 있지? 또 안 바뀌는 것. 어떤 시대, 어떤 장소도 안 바뀌는 것. 인간의 기본 조건으로. 또 뭐 또 있어요? 역사? 연령이 있으면 결국 또 성 모델이 있죠. 섹스. 난 여자다. 그렇죠. 네. 네. 난 여자다. 너무 뜬금 고백이었나요?
우리가 말 그대로 네. 사람은 남성 아니면 여성이다 이거죠. 이것을 벗어나기는 쉽지 그렇네요. 않다 네. 이거죠. 아니 물론 뭐 우리가 예를 들어 양성을 바이섹슈얼 이런 의미하고는 좀 다르게 어떻든 사람의 생식기는 물론 뭐 간혹 예전에 뭐 한국 역사에도 사방지가 양성 생식기를 다 구유했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남자 아니면 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 다를 갖고 나온 거지 두 개가 아닌 걸 갖고 나온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모델 그리고 세 번째가 카스트거든요. 카스트? 네. 카스트라는 게 보통 우리가 인도의 카스트 제도하고 연결해 가지고 네. 이거 상당히 이제 인간의 차별적이고 계급. 반인도적이고 네. 이런 거 아니냐는데 본래 힌두 사상에서 카스트 같은 경우는 네. 그 일종의 현실을 차별을 정당하는 원리가 아니라 본래 힌두 사상에는 이 세 개가 제일 첫 번째 카스트 우리가 보통 계급하면 첫 번째가 정신을 담당하는 브라만 그리고 바라문이라고 부르죠. 뭐 사제들이죠 보통. 네네 네. 종교 사제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사회를 지키는 전사 계급, 군인 네. 계급이죠. 크샤트리아가 있고 세 번째는 상인 네. 바이샤가 있고 네. 평민이라고 하죠. 네 번째는 노동하는 노동자 수드라가 있죠. 수드라. 그걸 벗어나는 카스트 아웃되는 사람이 이제 흔히 말하는 불가촉 이 천민들이라고 보통 네네. 하죠. 네. 자, 그런데 이 사실 그건 차별하는 게 아니라 이 힌두 사상은 이 시대마다 바라문이 지배한 시대가 있고 크샤트리아가 지배하는 시대가 있고 상인이 지배하는 시대가 있고 노동자가 지배하는 시대가 있다. 각각의 계층이 그 시대를 지배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거죠. 이 역사라는 게 한쪽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교체를 해 나가면서 순환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카스트의 의미는 사회 집단을 뜻하죠. 네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반드시 하나 이상의 사회 집단에 소속될 수밖에 없다. 가족에 소속되든 아니면 나중에 친구 또래 집단에 소속되든 회사를 가든 아니면 고등학교 동창회를 들어가든 뭐 어느 집단에 하다못해 나중에 뭐 경로당에 들어가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회 집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네. 이 세 가지는 사실 인간의 기본 조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 조건을 가지고 그 역사적 현상 속에서 향후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지금까지 변천이라든지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를 이제 예측해 보자. 이게 이제 로렌스 토브의 생각이죠. 근데 이 사람은 근데 왜 하필 왜 사회 집단 계급 중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서양의 봉건제도 있고 우리나라의 육두품이나 뭐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계급을 나타내는 제도가 있었는데 왜 하필 인도의 이 카스트 제도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섹스와 에이지와 카스트가 오빠가 하는 건 다 틀렸어. 정박님이 아까 말도 안 했잖아. 아니, 오빠 아니, 얘기하는 그게 건요. 정영진 씨가 얘기하는 거. 섹스와 에이지와 카스트인데 왜 하필 카스트냐? 네. 육두품도 있는데 네. 야, 육두품 말이 안 되잖아. 왜요? 육두품에서 벗어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육두품은 그러니까 이른바 네. 저 무슨 어느 정도 귀족들이나 선비들. 이 사람들이지. 네. 육두품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제외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카스트는 어찌됐든 그 사람들을 다 어떤 틀 안에든 넣긴 넣어주잖아. 아니 보통 우리 조선 시대 때도 왕이 있고 그 왕 밑에 궁전에서 생활하는 그 귀족들 있었고 육두품 있었고 노론 소론이 있었고 육두품 있었고 많이 나온다. 그다음은 다 평민이잖아. 육두품은 근데 네. 아니 그러니까 얘를 조선 육두품 왜 이렇게 육두품을 가지고 물고 들어져? 그러니까 위계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 계급 네. 사회다, 신분 사회다 이 이야기. 그러면 중국에 뭔가 계급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중국의 계급 뭐가 있죠? 황제가 있고 네. 그다음 뭐죠, 정영진 씨? 황제 다음에 신하. 신하들 있고. 그 사실은 뭐 이 중국 같은 경우는 계급적인 그 위계성이 네. 그 계급적인 것들은 좀 약해요. 왕 말고 나머지 다 왕의 백성들이니까. 아 그래요? 신하도 백성.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보다 더 오히려 신분의 어떤 차로 인해서 중앙 권력을 진출하는 제한은 좀 덜하다고 봐요. 그렇습니까? 일본이 가장 심하고 일본은 이제 아예 사무라이만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지배를 할 수 있고 나머지 상인이나 평민들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들어 올라갈 수가 없죠. 우리는 중간쯤 되고. 중국보다 오히려 우리가 더 심했고 우리보다 더 일본이 더 심했어요. 네네네. 왕 그다음에 신하 있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다 그 똑같다고. 포청천 있고. 개작. 여기 달 있는 분. 아니 그때
아까 네, 그 질문 이제 카스트. 카스트. 그러니까 왜 이제 그렇게 나왔냐면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들어보면 우리가 사실 그 19세기 말 이후로 네. 그리고 20세기에 사회주의 혁명도 일어났지만 네. 역사가 어떤 발전을 한다, 역사가 단계에 따라 변한다고 하는 생각들이 막시즘에서 나왔죠. 우리가 사회 구성체론이라고 하는데 원시 공산제, 네.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그리고 자본주의, 그 다음에 공산주의. 이렇게 역사 발전 단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가장 대표하는 게 막시즘이거든요. 근데 이 막시즘이 이 단계들이 사실은 이 카스트랑 카스트에서 딱 나왔다는 맞네.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분이 카스트를 더 강조한 이유도 그런 어떤 막시즘의 사람들이 어떤 역사 발전 단계에서 익숙한데 그것들을 같이 좀 차용하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이분의 책을 읽어보니까 실제로 바로 그 사회 구성체론을 제시했던 막스와 엥겔스가 젊은 시절에 그 아슈람이라고 힌두교였던 수행하는 사원 같은 시설이 있거든요. 네. 그 아슈람에서 생활을 좀 했대요. 수련 생활을. 아 작가가요? 마르크스하고 엥겔스가.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마르크스 엥겔스가 사실 거기서 좀 아이디어를 받지 않았을까 이런 카스트 생각도 하는 거예요. 제도에서. 아, 제도가 아니라 카스트 사상에서. 사상 제도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아, 제도는 이제 네. 우리가 신분 제도로 보통 말할 때 쓰니까. 네. 작은 차이지만 네. 오늘 굉장히 아주 중요한 까칠하시네 아니, 정말.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인류를 네. 어떤 장소든 어떤 시대든 관통하는 큰 원리, 섹스, 에이지, 카스트로 이제 미래를 바라본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미래학 논이라는 게 뭐 엘빈 토플러라든지 오스왈트 슈팽글러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이 보통 경제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뭐 제4차 산업혁명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경제가 이제 모든 걸 결정한다 이렇게 많이 보는데 바로 지금 토브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에서 좀 벗어나서 좀 더 거시적으로 보는 거죠. 정말 빅픽처잖아요. 네, 이 네. 책에서 나오는 게 큰 그림을 좀 보자 이거죠. 우리가 너무 그 경제라든지 이렇게 좀 물질적인 기계라든지 이런 기술로만 보다 보면 네. 사람의 삶이 의미나 방향성을 찾기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큰 그림에서 바라볼 때, 야, 우리 지금 우리의 삶이 정말 하루하루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우리는 뭔가를 향해 나아간다. 네. 이 느낌을 가지면 우리가 좀 살아가는데 좀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결국 이 세 가지 모델을 가지고 그걸 세 가지 원리라고 한국 네네. 제목을 붙였는데 이걸 가지고 결국 인간은 특히 인류는 영적인 성수, 그러니까 좀 더 정신적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상당히 기분도 좋은 지점이 하나 있는 거죠. 미래에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돼서 네. 어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한 2150년경이 2150년? 네, 한 22세기 중엽이 되면 네. 인류가 초인류로 바뀔지 모른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초인류 예를 들어 가지고 원숭이에서 우리가 인간으로 완전히 네. 종이 진화했듯이? 달라졌듯이 네. 그 인류가 초인류로 완전히 종이 달라질지 모른다. 우리 그러면 외계인이 되는 건가? 글쎄요. 그건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책에서 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초인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원숭이들이 야 앞으로 인간이 새로 진화를 할 거래. 그 인간들은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거 똑같을 거다 이거죠. 도저히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네, 방식으로 네, 갈 네, 수 있다. 네. 아니, 물론 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많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테아르드 샤르댕이라고 테아르드 샤르댕이라고 샤르댕? 네, 그 북경 그 원인 호모 에렉투스 네. 발견했던 그 유명한 고 생물학자 겸 신부님인데 네. 그 샤르댕 같은 경우는 결국 인간 정신은 나중에 오메가 포인트로 간다는 거예요. 오메가 포인트요? 알파 오메가라고 하잖아요. 네. 보통 마지막 최종 완성 이거를 네, 이제 네. 오메가로 보는데 인간은 결국 오메가 포인트 결국 신이 신적인 존재로 올라갈 거다. 그 비슷한 이야기 최근에도 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우리가 한번 책을 다뤘는데 유발 하라리. 하라리, 사피엔스. 그렇죠. 호모 데우스가 된다 이거죠. 인간은 데우스가 신이에요? 신이죠. 아마데우스. 음악의 신. 왜 생각한 게 똑같아? 이제 내가 기분 나빠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정은진 씨 분발하세요. 진짜 너무 불쾌하다. 와. 근데 이렇게 저 크게 네. 빅픽처로 보는 학자들이 이제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잠깐 나왔던 제3의 물결의 그 토플러, 엘빈 토플러. 네. 그다음에 뭐 유발하라리 얘기하려고 그러지? 하고 네. 사무엘 헌팅턴 뭐 헌팅턴 같은 경우도 이제 문명의 충돌. 유명한 사람이에요? 역시 내가 너보다는 좀 낫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아니 뭐 헌팅턴도 네. 근데 이제 헌팅턴 같은 경우는 네. 운명의 충돌도 미래학책인데 미래학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근미래를 예측하고 있는데 네. 근데 헌팅턴 같은 경우는 좀 더 시야가 그렇게 이 책에서 다룬 만큼 이 책은 거의 그게 크지 선사시대부터 않습니까? 시작을 하니까 어. 그 틀은 아니고 지금의 이제 세계가 네. 이념이 끝나고 이념 대립이 끝나고 나서 미소 간의 이념 대립이 이제 냉전이 해체되고 나서 네. 결국 세계는 이념이 아니라 결국 종교에 기초한 문명권들 간의 어떤 투쟁으로 점철될 것이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기독교 문명, 서구 네. 문명과 이슬람 문명이라든지 유교 문명 이런 식으로 충돌이 계속해서 가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걸 헌팅턴이 그렇게 봤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뭐 물론 뭐 헌팅턴 자체도 그 문명권을 아주 거시적인 스케일은 봅니다만 시간적으로는 조금 더 아주 좀 작지 않느냐 스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네. 좀 짧다고 봐야죠. 그런가 하면 저 후쿠야마 그러니까 후쿠야마 같은 경우는 일본계 미국인이죠. 미국 정치 사상가인데 아, 사람 이름이구나. 네. 89년에 아주 기념비적인 논문을 썼죠. 역사의 종언이라고. 아 역사의 종원. 역사는 끝났다는 거예요. 네. 그건 나도 알겠다. 네. 오늘 왜 이렇게 우리 오늘 좀 안 되겠네. 정민이 한번 야마. 빡칩니까? 아, 역사의 종원. 그러니까 네. 결국 뭐냐면 네. 이제 89년에 어떤 글을 썼냐면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역사 단계설 한마디로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 결국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네. 후쿠야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내세우는 흔히 말하는 후쿠야마식의 자유민주주의 가치 있죠. 네. 뭐 우리가 선거를 하고 복수 정당제가 있고 인권이 보장되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이런 가치가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궁극의 가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다 이거죠. 네네. 이 이상이 없다는 거죠. 논 플러스 울트라 더 이상은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자유민주주의가 결국 그 이념 경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역사는 이제 헤겔이 말하고 마르크스가 말하는 뭐 역사는 목적이 있어가 나아간다고 하잖아요. 그 역사의 목적은 다 달성이 됐다는 거죠. 이 자유민주주의가 결국은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역사의 목적은 달성되었고 이제 인류에게 예전처럼 변화한다는 역사는 없다. 이제는 계속해서 그냥 이 생활이 반복되는 것이지 더 이상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퇴보했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그건 발전하고 이 그냥 발전이 거기서 끝나는 쭉 거예요, 가는 거죠. 발전한 예. 대로.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수많은 막 이런 충돌 저런 충돌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이제 세계 원탑으로 그렇죠. 이제 전 세계를 지배했고 네. 이게 다시 뭐 공산주의 혁명이나 이런 걸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고 네. 이제는 자유민주주의로 이제 공고히 굳어졌고 네네. 이걸로 이제 더 발전해 나간다. 그렇죠. 그게 이제 역사의 종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자유민주주의도 문제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문제가 많죠. 음. 그래서 나온 게 음. 영주 운하수 사과 여기서 사과가 왜 나와? 너무 뜬금없잖아. 네. 사과는 왜 나왔어요? 어떻게 한번 잘 엮어보시죠. 사과가 왜 나왔냐? 네. 역사의 끝판왕이 자유민주주의 사회라면 사과의 끝판왕 부사가 여러분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영주 운하수 사과 부사 이제는 다른 사과 때문에 이 사과 먹어봐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셨다면 이제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부사가 나왔으니까. 예, 그래서 생물 부사 네. 보고 또 영주 은하 사과에서 아주 맛있게 따갖고 여러분께 직접 신선한 상태로 이게 막 물이 막 질질 흐릅니다. 이제 오늘 왜 이렇게 천박하지? 과즙으로 하시죠. 아 참, 과즙이 네. 줄줄 흐릅니다. 예. 이 시기에만 먹을 수 있는 사과잖아요. 그래서 제철 과일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네, 가장 네. 영양가도 좋고 맛도 있고. 그래서 꼭 한번 주문해서 지금 시기에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분들도 다 속았다는 거예요. 뭐를요? 이전에 드셨던 사과는 네. 지금 나오는 부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오. 그래서 영주 은하수 사과도 있고요. 또 네. 사과즙, 배즙, 또 도라지, 배즙도 있으니까 생물도 드셔보시고 사과즙도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영상 아래 혹은 팟빵 그 공지사항란에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요. 그 링크 따라가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역사는 정말
이라고 했지만 네. 실제로 네, 아까 지금, 네. 뭐 누굽니까? 민주주의 문제. 문제점. 네, 그런 게 있었잖아요. 후쿠야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후쿠야마 같은 경우도 나중에 그래서 그 자기 주장을 좀 수정합니다. 그 결국은 역사의 종언이 아니라 역사는 일정한 주기로 붕괴되고 다시 되고 좀 반복되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의견도 수정하고 그리고 결국 그런 헌팅턴이나 후쿠야마 같은 경우 이런 것도 결국 보면 역사를 근본적으로는 좀 경제 결정론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힘, 권력의 문제 이런 걸로 좀 바라보는 거 아니냐. 네. 조금 더 거시적으로 여기서 자꾸 말씀드린 빅픽처의 관점이 조금 더 약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 빅픽처의 끝판왕은 종교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인간의 삶이라든지 네. 인류의 역사라는 것들을 하나의 방향성을 갖고 제시하는 건 종교잖아요. 네. 기독교는 결국 쭉 가다가 이제 결국 최후의 심판을 맞는다라든지 직선사관이고 뭐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보면 이게 너무 종교하고 비슷해지지 않느냐 이런 네. 우려도 있는데 그 우려는 이제 책을 보면서 우리가 모델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제 그런 네. 걸 한번 평가해 보면 될 것 이 같습니다. 작가 유명해요? 로렌스 토브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자체에서 뭐 많이 알려진 그 지식인은 아닌데 네. 이분이 상당히 독특한 사람이거든요. 뭐 엘빈 토플러도 마찬가지인데 네. 이 미래학 하시는 분들이 조금 독특한 분들이 많아요. 엘빈 토플러 같은 경우도 젊은 시절에 공장 노동자로 일종의 위장 취업을 했다고 해야 될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왜냐하면 땀을 흘려 봐야지 네네. 내가 진짜 이 오히려 거시적인 주제를 공부하고 싶은 사람일수록 현실의 구체적인 생활에 들어가 가지고 땀을 흘려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사실은 새로운 눈을 볼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토브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나이가 1936년 출생이죠. 네. 지금은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미국에 태어나가지고 20살부터 북유럽에 가서 네덜란드하고 저 북유럽 쪽에 덴마크 쪽 이쪽에 좀 몇 년 살다가 다시 미국 돌아와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가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도 한 20년 살았다고 해요. 일본에서는 왜 이렇게 오래 사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주장하고 있는 이 생각들 이런 것들을 네. 이제 현지에서 직접 체험해 보면서 그 눈으로 보겠다는 거죠. 네. 그 이후로 뭐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일본의 엘빈 토플러다, 일본에 살고 있는 엘빈 토플러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고 또 이분의 어떤 생각들이 95년에 이제 일본 쪽에 조금씩 알려졌는데 네. 그 상당히 뭐 많은 그 일본의 지식인들이라든지 일본의 그 우리나라에 와서 무릎 꿇고 사죄했던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이분 이야기들 한 번씩 하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뭐 이분 자체는 하여튼 아주 자유로운 영혼으로 전 세계를 돌면서 이렇게 자기가 그 갖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자기가 예측한 것들을 네. 정말 한번 몸소 체험해 보면서 살고 있는 분이죠. 네. 네. 이 독특한 작가의 세 가지 원리. 그럼 세 가지 원리 중에 오늘 이제 세 개를 다 소개를 해주셔야 되는데 세 개 중에 먼저 저희가 좀 소개를 네. 받았으면 좋은 게 어떤 것부터 좀 시작하면 좋을까요? 결국 뭐 우리가 제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카스트 모델이죠. 카스트 모델. 네, 네, 네. 아까 말씀드린 네. 이야기죠. 네. 그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느 사회 어느 네, 네. 공동체 뭐 이런 데 이제 반드시 속하게 돼 있는데 그렇죠. 이 카스트 모델은 그 위계가 좀 굉장히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동일한 뭐 예를 들면 그 높이의 공동체 같은 게 아니고 네. 하나가 그 밑에를 지배하고 그 밑에가 또 그 밑에를 지배하는 이런 네, 네. 식인데 그게 이제 보통 카스트 모델이죠, 그죠? 피라미드 카스트 제도죠. 구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카스트 제도인데,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힌두 사상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계급들마다 지배하는 시대가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이게 힌두의 사상인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겁이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겁? 영겁. 영겁이라는 말 하듯이 겁을 이제 그 인도 말로 칼파라고 해요. 카르파? 칼파. 칼파. 네, 네. 그건 이제 한자 말로 겁이 되는데 네. 그게 뭐 이제 숫자로 계산해 보면 43억 2천만 년 정도 돼요. 네. 한 겁이 한 겁이 43억 2천만 년 정도 돼요. 아. 그런데 이 한 겁이 천마하유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가라는 게 시대예요. 네. 그리고 마하는 크다라는 뜻 네. 이런 뜻인데 1마하유가가 그러면 432만 년이 되는 거죠. 432만 년. 스케일이 굉장히 크시네요. 인도라는 나라의 그 장점이 결국 그 숫자 개념이 크잖아요.
우리는 9구단 외우는데 거기 10구단 외우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그 프로그래밍 수학 잘해요? 소프트웨어는 인도 사람들이 다 잡고 있잖아요. 음. 실리콘밸리 쪽도. 그리고 인도 출신의 아주 유명한 수학자들이 예전부터 많죠. 근데 수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네. 진짜 크다. 그래서 1겁이 네. 43억 2천만 년이고 네. 네. 그다음에 네. 이 1겁은 1000 마하유가로 구성되는데 마하유가 그래서 1마하유가가 432만 년이죠. 그걸 1000으로 나누면 네네. 432만 년. 예. 그런데 이 1마하유가가 이제 네 가지 시대로 구성되거든요. 네. 그 아까 말씀 그대로 430만 년이 432만 년이 네 시대로 구성되는데 음. 그 첫 번째가 브라마니 시대예요. 브라마니 지배하는 시대, 정신 네, 종교가 네. 지배하는 시대고, 두 번째 시대는 말 그대로 크샤트리아 군인 전사들이 지배하는 시대고, 세 번째 시대는 상인들이 지배하는 시대죠. 요즘 지금 자본가들이 지배하는 시대죠. 기업 그 자본가들이. 네. 그 네 번째 시대가 이제 노동자가 지배하는 시대죠. 그 지금 인간의 그 카스트의 단계는 노동자가 지배하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요? 네. 근데 나는 이게 이해가 너무 안 되는 게 지금 우리 역사 자체가 지구가 탄 우주 지금 빅뱅이 또 어지러운데 이 430만 년이 아직 안 됐잖아요. 아니죠.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한 400만 년 전에 났잖아요. 400만 년에서 500만 년 사이인데 그럼 비슷한 거죠. 정신 종교가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이제 인류가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고 보는 거죠. 아니 근데 저도 뭐 그럼 정민호 네. 편에 좀 서서 말씀드리자면 432만 년 가운데 331만 뭐 한 7천 년 정도는 그렇죠. 다 그 사람들이 해놓고 그렇죠. 이제 뭐 끝에 잠깐 몇 년씩 그 누구한테 바꿔준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 네. 갈수록 힌두 사상에서 그 시대가 바뀌면서 갈수록 그 시간이 짧아져요? 짧아진다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 적용을 해보자면 이런 거죠. 이 작가 토브의 말대로 하자면 정신 종교의 시대는 토브식으로 하면 기원전 300만 년에서 기원전 한 2000년까지 거의 뭐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때 브라만 시대 네, 브라만. 네, 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류가 네, 네, 최초로 네. 이제 호모에서 그 사피엔스 시작, 그 호모 사피엔스 이전이겠지만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정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 그동안에 이제 그 현생 인류 크로마뇽인 이렇게 왔지만 거의 뭐 지금부터 한 기원전 한 4,000, 2,000년 전까지는 네. 그냥 그 정신 종교가 다 지배하고 있는 거다 이거죠. 사제 계급이 지배하고 있는 네.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전사의 시대가 왔단 말이죠. 이제는 전사가 누구냐? 군인이잖아요. 힘센 사람. 왕과 귀족이잖아요. 네네네. 그 왕과 귀족의 시대가 이제 기원전 4,000년, 2,000년부터 해가지고 네. 거의 17세기 초까지 왔다는 거죠. 그럼 그게 몇 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4,000년 전부터 시작하면 17세기니까 한 5,600년. 몇 네. 년. 엄청 짧은 시간이네요. 엄청 짧아졌네. 네, 앞에 네, 비해서. 네. 근데 상인의 시대는 더 짧아지죠. 네. 상인의 시대는 결국 우리 한 자본가의 200년. 시대인데, 네. 그렇죠. 1650년, 17세기 중葉부터 그때 이제 영국 시민혁명이 일어나잖아요. 네. 네. 그때부터 시작을 하다 보면 1975년경에 이제 상인의 주도권은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한 얼마 됩니까? 한 300년, 300년 전 정도. 확 줄어드는구나. 그리고 노동자의 시대는 언제냐? 네. 노동자의 시대는 1917년 러시아 혁명에서 시작해가지고 네. 한 2030년 전으로 끝날 거라고 보는 거죠. 2030년? 네, 네. 오 노동자의 시대가 우린 그럼 지금 노동자의 시대고 그렇죠. 우리 별로 아닌 것 같아. 이제 곧 끝난다는 거잖아요. 아니구나. 그렇죠. 30년이나 더 아니지, 2030년 2030년이니까 10년 10년이구나. 남았어. 그리고 그리고 다음엔 어떻게 돼요? 다음에는 정신 종교 시대가 오는데 이것은 정신 종교 시대 2 해가지고 더 높은 예전의 정신 종교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이제 인류로 나아가는. 아. 근데 그 시대가 언제 시작되고 있느냐? 1979년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다. 이미 시작이 됐다고요? 이미 시작됐다는 거죠. 아까 노동자라면서요. 그 노동자의 시대는 이 시대가 네. 겹치는 거죠. 아까 보다 보면 이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탁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러니까 이 이제 흔히 말하는 카스트 시대는 이런 단계를 거친다고 봐요. 카스트 시대는 어떤 단계냐면 첫 번째는 개척 시대, 개척 단계가 있고, 자 이제 새로운 시대, 자 처음부터 대장이 될 수는 없잖아요. 왕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개척하는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성장하고 발전하는 단계, 혁명하고 발전하는 단계가 있고, 세 번째는 그 사람들이 이제 주도권을 잡아가 정점에 오른다 이거죠. 근데 정점에 오르자마자 이제 결국 또 쇠퇴가 시작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겹쳐지는 거죠. 이 카스트 이게 단계별로 카스트 시대가 넘어가면서 그렇게 겹쳐져 가는 딱 거죠. 어느 순간 아이고 준비 땅 해갖고 네. 카스트 중에서도 뭐 브라만 끝나고 크샤트리아 시작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그렇죠, 아니고 그렇죠.
브라만의 시대가 서서히 저물 때쯤 크샤트리아가 이제 서서히 힘을 키워 나가고 네. 뭐 이렇게 이제 겹치는 오버랩되는 시간들이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카스트로 지금 우리 인류를 보면 지금은 이제 노동자의 시대. 네. 예. 그럼 1979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랬죠? 아까? 1979년 이제 이란에서 종교혁명이 일어났죠. 예? 이란 혁명이 일어났죠. 노동자 시대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노동자의 시대가 1917년부터 시작됐다 했잖아요. 네. 그 말은 뭐냐면 노동자의 시대라는 것은 노동자가 이제 권력의 정점에 오르는 게 노동자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1917년에 결국 소련에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노동자 계급이 어떻든 권력을 잡았다고 봐야 서서히 되잖아요. 네네. 시작이 됐고 정점에 올랐단 말이죠. 네. 이때가 최고 탑을 찍은 그렇죠, 시기군요. 그렇죠. 네네. 그럼 내려가야 되잖아요. 네. 네. 그 내려가는데 내려갈 때 이제 결국은 종교적인 것들이 이제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어떻게 시작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척 단계가 있고 혁명과 발전 단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1917년 정점을 찍을 때 이제 그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흐름들이 발전한 1세계라고 하죠. 네. 근데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그런 것들이 이제 혁명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게 네. 결국은 새로운 정신 종교 시대에서는 79년에 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79년? 네. 1979년 하면 11.6 이란 혁명이 일어났죠. 이란 혁명. 이란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팔레비 국왕을 몰아내고 그 프랑스에서 바로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호메이니. 기록을 하게 된 거죠. 호메이니 참 우리 어릴 때 뉴스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짧게 얘기해 주세요. 이란의 종교 혁명이 뭐였는지.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란의 호메이니 우리 뉴스에서 호메인이 뭔데요? 대통령이에요? 호메이니 옹이라고 그랬었는데 네. 그래서 난 맨 처음 호메이니 옹 이름인 줄 알았어. 호메인을 옹이라고 불렀었다고요? 아니 네. 호메이니 옹이라고 우리 이제 불렀었는데 네. 한 90년대 80년대 막 뉴스에 네, 그렇게 네, 나왔었는데 네. 이렇게 수염이 엄청 길어요. 어. 허연 수염이. 네. 그래서 호메이니라는 이란의 종교 지도자인데 네. 그 사람이 이란의 팔레비 왕 그때 이제 왕정이었거든요. 네. 그 왕정을 무너뜨리고 네. 호메이니가 이란의 새 지도자로 등장을 하죠. 네, 네, 네. 그게 이제 1979년 일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이제 세계적으로 그 당시 예전에 우리가 그 니체를 배웠습니다만 신은 죽었다라고 했는데 네. 그 바로 79년 이란 혁명을 통해 가지고 신은 돌아왔다. 그 신의 귀환이라고 불렀죠. 네. 그러니까 참 그게 왜냐하면 이렇게 봤거든요. 당시 미국에서는 이미 이란을 세속화시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이란 여성들이 아주 뭐 자유롭게 사회생활도 미니스커트 하고. 엄청 입었어요. 네.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한 번 그 미국의 가정들 있잖아요. 네. 그 미국식 가치관의 가정은 사람이 한번 물질의 맛을 보게 되면 자유의 맛을 보게 되면 절대로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봤는데 네.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저도 좀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이 혁명이라고 드는데. 보는 거죠. 새로운 정신 종교 혁명에 따라서 밖에 설명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이 작가에 따르면 그걸 톡에 이 따르면. 사람이 되게 잘했나 보지? 호메이니? 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이란 국민만의 어떤 그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죠. 이런 국민이 예를 들어 가지고 50년대 그 네. 최초로 이제 그 CIA 미국 중앙정보국이 해외 공작을 했던 게 바로 이란에서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무너뜨리고 그 팔레비 국왕 체제가 들어섰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 상당히 이제 그 발전을 많이 했죠. 그 근대화라는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무너진다는 건 생각할 수가 없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점을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아니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신정 체제, 종교가 지배하는 체제잖아요. 네. 돌아가느냐 했는데 돌아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도 사실 그 해명이 잘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토브식으로 보면 해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지역 사람들은 종교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종교 벨트에 들어가 있다. 인도라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동 지역이라든지 네. 이스라엘 이런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북부 아프리카까지 중앙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일종의 종교 벨트로 묶여진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보통은 사람은 결국 돈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 경제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반드시 그럴까 이거죠. 반드시 그런가. 그것은 우리가 상인 시대의 논리와 윤리에 사로잡혀서 그렇다 이거죠. 자본가 시대 윤리에서는 당연히 돈이 최고니까 우리는 지금 그것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새로운 정신 종교 시대에서는 결국 그런 정치력이나 군사력이나 경제력보다는
정신의 힘, 지혜의 힘이 중요한 시대가 올 거다. 그것을 이제 이란이 보여준다. 물론 뭐 호메니 이후에 사실 이란은 엄청난 퇴보를 많이 했다고 보죠. 그 사람들의 삶도 강팍해지고 그리고 특히 여성들의 삶은 얼마나 인권 유린이 심합니까? 그리고 최근에도 여러 가지 그 뉴스를 보고 있으면 정말 인권 탄압의 사례가 심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본래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혁명은 본래 가혹하고 잔인하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혁명이 본래 그렇다. 그러니까 그거는 종교혁명만의 문제는 아니고 모든 혁명은 초기에 그렇고 그리고 그런 것들 속에서 결국 그 국가를 책임진 사람들, 국정을 책임지는 세력도 더 이상 이대로는 못 간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권력을 안 잡고 있을 때는 말하기 좋아요. 다 이게 우리 근본주의 이슬람 사상으로 안 돌아가서 너희들이 서방의 그 이단 사상을 받아들여 와가지고 이러니까 나라가 망해가는 거야. 나라 잘못되는 걸 했지만 본인들이 권력을 잡고 나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잘. 종교만 갖고 못 이룬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이란도 계속해서 국제사회와 이제 타협을 하려고 그러고 국제사회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 과정에서는 물론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혁명의 에너지가 일차로 분출할 때는 우리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 때 잠시 봤지 않습니까? 잔인하단 말이죠. 근데 그게 그러면 프랑스 혁명이 잔인하다고 실패했느냐 그렇게 볼 수 없잖아요.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일어났는데 그 이후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고 정말 억울한 생명이 길로틴에 그 사라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반동도 와요. 1830년, 1848년 계속해서 반동이 오고 이렇게 뭐 다시 또 그 재정으로 가고 이랬지만 결국 그래도 프랑스 혁명은 결국 인류 역사의 큰 그 획기가 됐잖아요. 네네. 똑같다는 이거죠. 지금 그래서 사실 이 종교혁명이 일어나는 시기가 이 책에 따르면 종교혁명이 이제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노동조 시대가 정점을 2030년에 그 찍었다는 것은 이제부터 혁명 발전이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번질 거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이 상당히 폭력적이고 상당히 많은 이제 이 세계적인 갈등과 투쟁을 낳을 거다. 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앞으로 한 30년은 계속 될 것이다 보는 거죠. 그럼 지금 막 이슬람에서 하는 어쨌든 그들이 일으키는 그런 무력 같은 것도 다 종교 때문인 거잖아요. 다 종교는 아닌데. 근데 종교적인 부분이 되게 크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이쪽에 포함되는 거예요? 종교혁명 쪽에? 그렇겠죠. 아 그래요? 그리고 이분이 75년에 그 종교혁명을 예상했는데 실제로 2010년에 티니지에서 자스민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갖고 전부 그 종교혁명들이 결국 이집트라든지 시리아까지 완전 정치 체제를 흔들흔들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예상도 많이 맞췄죠. 여전히 뭐 좀 갸웃하게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나 어쩌면 우리가 지금 보는 뭐 예를 들면 이란은 더 퇴보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자본주의의 시각으로 보면 퇴보한 거지만 종교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어쩜 발전한 걸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다만 자본주의로 갔다가 다시 종교로 되돌아갈 수는 있으나 그럴 수 없는 한 가지가 또 있긴 있습니다. 뭐예요? 한번 1kg 커피 맛을 보면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건 이제 불가역성이라고 하죠. 네, 한번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 1kg 커피의 톱니바퀴는 뒤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커피 혁명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커피 혁명의 혁명군이 여러분이 돼주셔야 됩니다. 이 혁명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대부분 지금 혁명군이 되어가고 계신 것 같아요. 진짜 많은 분들이 주문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부 스타벅스 반란군들이 있으나 곧 제압될 겁니다. 곧 진압될 거니까 반항하지 마시고 1kg 커피로 대동단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혁명 계속됩니다. 커피의 혁명 1kg 커피 일당백과 늘 함께하는 1kg 커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kg 커피의 신제품들 많이 나왔으니까요. 한번 경험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아까 말씀대로 근데 너무 시대가 짧아지고 있잖아요. 그 처음에 종신 종교의 시대는 거의 수백만 년을 갔다가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전사 카스트의 시대도 몇천 년을 갔는데 상인 카스트는 한 300년. 그다음에 노동자 카스트는 한 100 그죠? 100한 2~30년. 그러니까 이 너무 짧아지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토부 입장에서는 그 시대는 각각의 우상이 있다 이거죠. 우상.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전사 카스트의 시대는 무기라는 우상이 있다 이거죠. 무기. 네. 뭐 그렇겠죠. 무력. 그리고
상인 카스트의 시대의 우상은 돈이죠. 그다음에 노동자 카스트의 우상은 기술과 지식 뭐 이런 네.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숭배하는 거는 결국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진실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류가 갈수록 그 어리석음을 빨리빨리 깨닫기 때문에 이게 점점 짧아진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그럼 이 브라만 시대 때는 뭔데요? 우상이요? 그때는 브라만 이제 시대는 우상이라기보다 아까 말한 정신 종교의 시대니까 정신적인 시대죠. 물론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책에서는 빅픽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뭐 우리는 그것들을 오히려 지금까지 역사의 관점에서는 야만의 시대고 그 정말 뭡니까 무지의 시대고 미개의 시대라고 보죠. 네. 뭐 사실은. 굳이 따지자면 또 토템 같은 게 있기도 있었겠지 뭐. 예. 우리가 숭배하는 뭐 이렇게 네. 사실은 애니미즘으로 봐야겠죠. 뭐. 오히려 만물이 다 네네네. 이제 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런 우상들이 이제 시대별로 있었고 네. 다음에 올 혹은 이미 시작된 그 정신 종교의 네, 네. 시대에는 네. 또 다른 무언가가 있긴 있겠군요. 네. 근데 여기서 참 의문이 드는 게 그러면 유튜브 아니야? 새로운 정신 종교의 시대의 우상은 그럴 수 있겠네요. 유튜브. 도대체 유튜브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하루에 몇 시간씩 보는 거야? 진짜 근데 그런 이야기 합니다. 지금 네.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을 보고 네. 그 불교에서 말하는 일종의 모든 어떤 우리가 경험하고 생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업이 되고 유식 불교에서 보면 이게 종자가 된다거든요. 우리가 경험하고 생각한 모든 것들이 네. 우리 인식 밑바닥에 다 쌓인단 말이죠. 네. 그 쌓여 가지고 그게 훈습이 된다고 봐요. 우리 훈제고기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어떻습니까? 우리가 또 고기를 덩어리를 매달아 놨는데 연기를 계속 훈제하면 결국 나중에 걸러지고 그게 되는 거죠. 네. 그것처럼 우리가 계속 그런 경험이나 모든 생각들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된다 이거죠. 네. 사실 그게 그렇게 안 다가왔단 말이죠. 예전에 그걸 뭐. 근데 요즘 보면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내가 예전에 했던 말, 내가 예전에 했던 행동, 이 모든 것들, 어떤 기억들, 이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다 누군가가 공유하고 있고 누군가가 퍼져 있고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이 내가 기록된다는 그런 느낌까지 가지게 되거든요. 이게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까지 가지거든요. 나 갑자기 두려워. 다음 주부터 안 나올래. 이미 늦었어. 내가 했던 이 수많은 망언들 어쩔 거야. 툴 레이트. 네, 너무 늦었습니다, 정민이. 너무 두려운데요, 이 시대는요. 뭐 그러니까 그런 느낌까지 들 만큼.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의 예전에는 사람이 경력 세탁이 가능해요. 과거 세탁이. 네. 근데 요즘은 제가 예전에 한 10여 년 전이었나요? 그때 제일 놀란 게 구글링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10여 년 전이었나. 누군가 한번 미팅을 나간다는데 제가 구글링 한번 해드릴 거 하더니 뭐 쫙 해가 누군가를 보여주는데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야, 이런 세상인가. 지금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너무 신기했거든요. 이 사람 그럼 결국 뭐냐면 오히려 인터넷에 역설적으로 악플을 쓰고 이런 사람들이 그 이력이 다 이제는 이게 다 드러난다는 거죠. 내가 다 네. 수집하고 있다. 아니 그때 네. 또 거꾸로 생각하면 네. 정민현은 그래도 네. 만약에 우리의 모든 기록이나 역사가 이 인터넷으로 된다고 치면 정민현은 역사에 어쨌든 흔적이 있어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예 그 흔적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역사에는 전혀 이 사람이 존재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그러네요. 알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뭐 이렇게 검색 채널에 검색했을 때 아무것도 안 나오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더 많으시겠지 대부분이 현재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나는 과연 존재했던 것인가 이 세상에. 그렇게 따지면 또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별로 좋은 내용이 없거든. 이전의 기록들. 근데 마찬가지일 텐데요. 나한테 비교하기에는 정민현은 아직 멀었어요. 네, 그 지울 수 없는 아주 큰 흔적들이 있잖아요. 네, 나는 네. 뭐 더 이상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무슨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또 왔네요. 근데 이 아까 종교 벨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전 궁금한 게 뭐 인도도 그렇고 네. 이슬람 뭐 아무튼 그러니까 그쪽이 좀 종교가 많이 발전된 나라고. 네,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 다시 정신 종교의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네. 우리는 되게 힘이 없는 나라가 변방이 되는 건가? 네. 그런 거 뭐 아니에요? 이쪽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죠. 지금 오히려 네. 이 저자 같은 경우는 유교권, 지금 네. 유교 문화권이 지금 노동자 카스트에는 정점을 찍을 거다 이렇게 보통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남북한은 조만간 통합될 것이라고 이분은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 남북한과 중국과 일본이 하나의 어떤 유교 블록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근데 지금 벌써 2020년인데 지금 전혀 뭉칠 것 같지가 않는데. 근데 이게 이분이 보는 게 역사라는 게 참 네. 재밌는 게 이런 것도 있어요. 역사는 한 번도 같은 모습으로 보여주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거를 한번 보세요. 예상했던 거하고 항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네. 사후 정당화는 다들 하죠. 사후적으로는 아 이래서 이랬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역사는 한 번도 같은 모습을 안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은 항상 일어난다는 거죠. 네. 그래도 예전에 김수영 시인이 그런 이야기했죠. 절망은 끝까지 스스로를 반성하지 않고 그 절망 끝까지 스스로를 반성하지 않고 구원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온다. 이런 시를 남겼는데 정말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야, 이런 얘기는 다 어떻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연애 편지에 썼던 내용. 그래서 왜 사람은 네. 아까 그 훈제 얘기하셨잖아요. 바닥에서 살살 이렇게 스며든 게 다 정방님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아 근데 저 말은 진짜 일리가 있습니다. 왜요? 원래 학습에 가장 좋은 것은 우리 네. 외국어 배우고 외국어를 배운다든지 공부를 할 때 제일 좋은 거는 이성에게 배우고 네. 이성에게 가르쳐 준다고 할 때 가장 효과가 좋거든요. 사실 그 외국어라든지 이런 공부할 때 왜 이성이 좋냐면 네. 결국은 사람은 뭔가를 배울 때 출력을 전제로 하고 학습을 하면 가장 효과가 좋아요.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전제할 때 가장 두뇌가 활성화돼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들 학교 다닐 때 그러잖아요. 누군가에게 누가 물으러 올 때 그게 귀찮은 게 아니라 그게 정말 나를 도와주는 거다. 공부 잘하는 친구가 다른 친구가 물으러 올 때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누군가를 가르쳐 준다고 할 때 그게 내가 정리가 되고 오히려 이게 가장 활성화되는 거지. 네네. 그 내가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거 있죠. 그냥 단순히 책만 읽고 나 읽어 그건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시험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이 가장 좋은 학습법이란 게 시험은 출력이잖아요. 네네. 출력을 해보고 평가를 받아봐야지 이게 그 공부가 되는 거지. 나는 그냥 10시간, 100시간 읽어봐서 그러면 공부가 자기 것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이 책을 읽어가지고 누군가에게 알려줘야지라고 할 때 이건 머릿속에 속속 남거든요. 근데 그냥 내가 읽고 시간 때우러 읽고 그냥 아무 의미 없다. 그럼 절대 기억이 안 남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연애 편지를 쓴다.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절대 안 까먹거든요. 정방님은 그럼 진짜 원래도 잘 안 까먹으시겠지만 우리 방송 매번 준비하시니까 진짜 더 안 까먹으시겠다. 아이고 저도 그런 효과가 있죠. 네. 이걸 어떻든 간에 전달을 해드린다고 생각하니까 네, 효과가 된 측면도 있습니다. 혹시 여자친구 있으신 건 아니죠? 네. 네, 쓸데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한테 혼나. 너무 잘 기억하시니까. 네. 네. 자, 그럼 세 네. 가지 중에 지금 네. 세 가지 원리 중에 그러니까 섹스 에이지 카스트 중에 카스트를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네. 카스트 어떻게 좀 정리하고 다음으로 좀 넘어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카스트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아니 어떤 국가는 왜 이제 잘 넘어가는 것 같고 어떤 국가는 안 되고 있고 또 어떤 국가는 지금 벌써 노동자 카스트인데 어떤 국가는 여전히 전사 카스트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정말 이 책에도 그러는데 이 네 가지 카스트를 모두 다 체험한 지역은 뭐 이 작가가 아무래도 일본에 살아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유럽과 일본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건 왜 약간 그런 거예요? 이건 서양 중심주의 세계관 같은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자 제일 처음에 우리가 그게 다 겪었을 거고 그 다음에 전사 카스트, 네. 그 다음에 상인 카스트, 그 다음에 현재의 노동자 카스트. 이까지 지금 다 온 거는 네. 유럽과 일본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미국은 미국은 그 바로 정신 경제에서 정신이 바로 없어. 상인으로 와버렸죠. 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정신 정신도 종교 있어요? 선주민이 미국이? 살았잖아요. 북아메리카 대륙 인디언들이 살았잖아요. 네네. 그 정신 종교에서 바로 상인 카스트로 비약을 해버렸죠. 바로 그냥 갖고. 예, 그 전사 카스트를 진정한 의미의 체험을 안 하는 거죠. 네네네. 뭐 그렇긴 하네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호주, 뉴질랜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히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소련, 중국, 북한, 그리고 베트남 이런 나라는 상인이 없었구나. 그렇죠. 전사 시대 때 바로 노동자 시대. 자본주의 시대가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소련이나 이런 데가 문제가 많다는 거죠. 결국 그 카스트는 결국 네. 이게 이행을 이게 결국 이게 거쳐가면서 할 때 순서가 있는 건데 발전 단계가 있는 건데 네. 그게 없었구나. 뭐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든 우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
냉정해 보면요, 우리는 전사 카스트에서 우리도 바로 일종의 노동자. 예, 상인 노동자 막 이게 같이 나가고 같이 오버린 거죠. 혼재가 예, 된 혼재 거죠. 있는 워낙 거죠. 압축 성장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사실은 왕의 시대잖아요. 네. 1910년 그 한일 병탄이 될 때까지 왕의 시대였단 말이죠. 그런데 일제 강점기나 말할 것도 없죠.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네. 근데 해방 이후에 이게 막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일종의 상인 카스트 시대거든요. 헌법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을 뽑았으니까. 네. 근데 또 1961년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단 말이죠. 다시 또 전사의 시대로 갔단 말이죠. 그러다가 다시 또 87년 뭐 이게 왔다 갔다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 시각에서는. 네, 네. 근데 유럽은 알겠어요. 근데 일본은 왜요? 일본도 쭉 단계는 이어왔죠. 자,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도 예전에 그거 왔고 전사 카스트가 왔고 사무라이 상인 있었고. 카스트 왔죠. 그다음 지금 노동자 카스트. 네. 하여튼 뭐 이건 이제 네, 이 네. 사람 이분의 로렌스 토브의 토브의 논리입니다. 논리인데. 근데 그거는 뭐 좋고 나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뭐 한국도 자본주의의 맹아론 이런 거 많았거든요. 우리가 조선 후기에 경영형 분홍이라 그 돌아가신 연대 김용석 교수님이 네. 주장하신 건데, 그 우리도 자본주의의 맹아 싹이 보였다. 그러니까 일본이 들어와 가지고 결국 그 싹을 망쳐버렸다. 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만 그거 자체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거야말로 진짜 유럽 중심적 생각이거든요. 자본주의를 반드시 이런 싹이 있어야 되고 이래야지 역사가 발전한 거고 좀 더 나은 역사다. 그거는 유럽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뭐 우리하고 같이 봉건지를 했다. 그거는 그 여러 가지 지리적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따라 다른 거지. 이것이 자기들 역사의 어떤 선진성을 드러낸다. 그거는 동의할 수 없는 개념이죠. 네. 자, 그렇게 이제 카스트 네네. 쪽은 정리를 할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런데 이 네. 카스트 제도를 이제 시대가 변천되는 거 보면서 아까 분명히 진보한다고 말을 했는데 네. 더 나빠진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네. 사실 그런 사상도 많잖아요. 계급이 이렇게 딱딱 나뉘어져 있으니까요. 계급도 나뉘고 있지만 이 사람이나 인류가 그 발전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저 글로벌한 빈곤의 불평등이라든지 우리 예전에 한번 했지 않습니까? 지금 완전히 전 세계 뭐 36명의 부자가 아니 2명의 부자가 36억 명 인구의 부를 가지고 있다라든지 뭐 미국에서 3명의 부자가 미국 인구 절반의 부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시대에 이렇게 완전 초양극화가 되고 있고 네. 뭐가 발전하는 거냐라는 의문이 많이 들 수 있잖아요. 이분은 근데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역사가 진보하지 않는다 보통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 생각에만 빠져가지고 보니까 그런 오류를 저지른다는 거죠. 크게 한번 보자 이거죠. 크게 한번 보자. 확실히 앞 시대보다도 개선되고 우리 정신 이런 의식이 발전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뭐냐면 자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아주 우리가 정신 종교 시대라고 하지만 네. 그때 이제 애니미즘 하면서 그때는 어떻죠? 사람을 인신공의를 많이 지냈죠. 네. 인신공의도 지내고 노예 제도라든지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전사의 시대라든지 이제 상인의 시대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조금씩 완화되고 상인의 시대에서는 폐지가 돼 버렸잖아요. 네. 네네. 상인의 시대는 폐지가 됐잖아요. 네. 노예제가 폐지됐잖아요. 독립전쟁이라든지 19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그런 것들이 하나씩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우리가 인류가 그 노예제를 폐지하게 된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19세기 미국의 남북전쟁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남북전쟁 때 왜 남북전쟁이 일어났느냐? 그때 우리가 보통 뭐로 많이 배웠습니까? 왜 남북전쟁이 일어났느냐? 북쪽에 그 공장들이 산업시설이 많이 있었고 네. 남쪽에는 농장이 많았는데 네. 북쪽에 노동 인력들이 이제 필요한 상황에서 네. 남부 사람들 데려다가 뭐 그렇게 해서 혹독하게 그렇죠. 일시켜서 네네. 그러니까 이것이 도저히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이제 인도주의적 해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대로 이제 결국 북쪽 지역의 공장에 노동력이 필요한데 노동력을 어디 데리고 올 데가 없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남부에 흑인 노예를 해방시켜 가지고 이 흑인 노예를 우리 공장 노동자가 데리고 네. 쓰자. 보통 경제적으로 많이 해석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책의 저자는 그렇게 봐요. 아까 말씀드린 카스트라든지 이런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인간의 의식이라든지 인류는 계속 진보해 왔다. 그 경제적이나 이런 이성이 아니라 결국은 영혼의 명령이다 이거죠. 뭐가요? 정신의 명령이다. 그 노예제도를 없앤 것은. 그러니까 이 책의 원제가 본래 이제 스피리추얼 임페러티브거든요. 네. 이게 결국 말 그대로 하자면 정신의 명령인 거죠.
임페러티브가 명령이잖아요. 네네. 명령법.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은 경제가 어떻고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가장 어떻게 보면 자기는 중요한 것은 일정 시점이 되고 일정 단계에 도달하면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다들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도 구해갈 수 없다 그죠. 물론 칸트가 생각이 납니다. 사람은 이성의 관념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절대로 그 정말 사람을 목적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 네네네. 부분과 그렇죠. 관련해서 그렇다는 그러니까 거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남북 전쟁 같은 경우도 이분의 해석에 따르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이라든지 또 북부가 남부에 대해서 패권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남부를 약화시켜야겠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린 소설이 하나 있죠. 스토 여사의 엉클 톰스 케빈. 엉클 톰스 케빈. 네. 톰 아저씨 오두막. 톰 소의 모험. 톰 소여의 모험이라고 하면 되지 왜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거예요? 두 개는 다른 거예요. 달라요? 어디까지 망가지려고 그래? 아니 당연히 톰 소여의 모험이 혹시 훨씬 톰 유명한 책 소요가 아니에요? 커서 톰 아저씨가 됐다고 생각은 아니죠? 그냥 난 그게 같은 책인 줄 알았지. 톰 아저씨 오두막 따로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작가도 다르고. 작가 당연히 다르죠. 어. 엉클 톰스 케빈인데. 네. 어. 그러니까 그 책이 결국 뭐냐면 네. 케빈은 12살이랑 또 다릅니다, 이건. 케빈 책도 이거 있어요? 오두막. 어. 그건 케빈은 12살은 모르시겠죠. 어릴 때니까. 그 그런가요? 미국의 드라마. 예. 전 몰라요. 여러분 저 지금 80년대 태어난 네.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이건 지식의 문제가 네, 아닙니다. 네, 네. 언제 태어났느냐 우리의 세대 차이일 그렇죠. 뿐입니다. 문화경험을 문제. 네. 케빈이 12살. 케빈 혈턴 80년대 후반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랬습니까? 네. 전 천사들의 합창 보면서 자랐거든요. 히메나 선생님. 네. 나라라 슈퍼보드랑. 네. 아니 그러니까 꼭 이제 톰 아저씨가 켄터키에 살고 있었죠. 네. 그래도 그 노래 있잖아요. 예. 켄터키엔 시골집에서 어느 날 참. 난 그 노래는 콩수바. 아는데. 아닌데? 이거는 정인데. 무서운 외우리 바람 타. 아니 이거는 오제마 법사고. 아니 그 있잖아요. 켄터키. 켄터키의 집에 햇빛 비치어 여름날 검둥이 시절. 존 포스트가 이게 노래 작곡인가? 맞아요. 포스트였나? 네. 그거 몰라? 켄터키 소세지는 맛있어요? 그거 몰라요? 맛있겠지. 맛있는 걸 왜 나한테 얘기를 해요? 프랑크 소세지 아닙니까? 왜? 도대체 맞는 게 한 개가 없냐 어떻게 오늘은? 언제 있었습니까? 네. 켄터키. 그렇죠. 프라이드 치킨이고. 아니 잠깐 켄터키가 근데 켄터키가 미국에 있는 그 네. 남부에 있는 뭐 중남부라고 봐야 되겠죠. 지역 이름이죠. 네. 핫도그 유명한데 핫도그? 켄터키 KFC. 핫도그. 켄터키 핫도그.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맞다. 그래. 핫도그. 왜 자꾸 저 프랑크랑 켄터키를 헷갈리는 거예요? 핫도그는 저기 독일 가서 찾으세요. 소세지는 참.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켄터키에 살고 있었는데 네. 그 주인도 아주 친절하게 잘해주는데 그 주인이 친절하게 잘해줬는데 갑자기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가지고 톰하고 팔게 된 거예요 노예로. 그래서 참 헤어질 때 그 주인 농장 아들이 나는 다시는 정말 인간의 손과 발에 저렇게 사슬을 채우는 저런 없앨 거야라고 이제 정말 그 다짐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톰 아저씨가 팔려가가지고 정말 이제 공경을 겪는 거죠. 가족이 해체되고 네네. 그 공경을 겪다가 결국 뭐 나중에 아주 못된 주인을 만나가지고 결국 그 숨을 거두게 되는데 그런가요? 그런데 그때 이제 자기 그 예전에 주인집 아들이 그 돈을 들고 이제 톰 아저씨를 다시 찾아오겠다고 살아갔는데 마침내 눈을 감게 되는 거죠. 그 이제 소설을 읽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감동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링컨 대통령이 스토 여사를 딱 보면서 딱 그 스토 여사를 보면서 당신이 이 남북 전쟁을 일으킨 분이시군요 이랬다잖아요. 당신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군요. 그 책을 읽고 더 이상 노예 제도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에 뭐 했다 이러니까 뭐 스토 여사가 뭐 그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죠.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쓴 거지 내가 쓴 게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그것들이 하나의 어떤 정신의 명령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단계에 도달할 때 사람들은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여기도 그런 겁니다. 그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전사 집단이 들어올 때 전사 집단도 좀 무시무시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을 그
공포 정치를 하고 네. 무력으로 다스리니까 전사 정치 전사 카스트의 시대도 노예가 있었고 그렇지만 그때 뭐가 또 긍정적인 것도 하나 있단 말이죠. 이제는 그 전사 집단에서 책임감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명예라든지 이런 게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개인의 의식들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투쟁 정신 이런 게 자극된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모험도 떠나게 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경제가 반드시 지배한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그 어디입니까? 우리 일리아드에 나오잖아요. 네. 일리아드에 보면 그 책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때 그 주인공들 영웅들 움직이는 것은 보다 많은 전리품이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내가 최고의 전사의 명예를 얻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 명예가 그 사람들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이어져 간다 이거죠. 그것들이 나중에 동쿄 때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전사 카스트가 들어오면서 또 발전한 측면들이 있다 이거죠. 네네네. 그리고 또 상업주의가 되면서 우리가 상업주의 자본주의 시대 얼마나 폐해가 많습니까? 노동자와 자본가의 갈등 그리고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고 인간 소외가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근데 또 자본주의에서 또 발전한 게 있잖아요. 민주주의, 자유, 평등, 인권, 노예제가 사라졌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이게 결국 맞물려 가지고 일어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런 것들에 이 역사라는 것들은 발전하지 않는 것 같아. 정말 역사는 사람은 정말 다 나쁜 것 같아. 이렇게만은 볼 수 없다. 좀 더 우리가 거시적 시각에서 보면 이 카트 모델을 가지고 어떤 역사를 바라볼 때 네. 역사라는 것들은 하나의 어떤 진보를 하고 있다. 네네네. 네, 이렇게 이제 좀 희망을 가져도 될 거다. 이렇게 보고 뭐 있는 종종 우리가 인간의 어떤 정말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면서 이 역사는 이건 희망 가질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네네. 분들도 있을 수 있으나 그렇지 네. 않다라는 네. 게 네. 로렌스 토브의 이야기라는 거고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세 가지 원리 중에 먼저 카스트를 좀 살펴봤으니까 이어지는 2부에서 네, 네. 성, 섹스 그리고 이제 에이지, 네. 연령 네. 뭐 이런 것들 한번 집중적으로 나머지 두 가지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42번째 일당백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